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저도 기자생활 하면서 그 신문에 속해 있는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조선일보가 남재준을 해임하라고 사설을 씁니다. 조선일보의 일종의 지령이 있죠. 이 지령을 받아서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엄던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죠. 동아일보 제일 웃겼습니다. 전날 사설에서 수사 중인 사건인데 남재준을 갖다 물러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했다가 다음 날인 오늘에는 박근혜들은 남재준을 문책하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말 수구신문에도 급이 있다면 동아일보 최하급입니다. 동아일보는 기자들, 공정보도위원회도 없습니까? 이런 하루 만에 표현하는 사설을 쓰는 이런 내부의, 언론사 내부의 이런 그야말로 되먹지 못한 일들을 기자들이 그대로 좌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합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요인들을 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르게 살면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소통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자고요.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거, 그것만큼 강한 동질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그 다음 일이죠.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신 분들은 일면 5당 광고로 국민TV 뉴스가 곧 출범한다는 광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조합원 가입 속도가 다른 달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국민TV 뉴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 동안 나오는 매일 뉴스입니다. KBS, MBC, SBS 뉴스와 똑같습니다. 물론 만드는 환경은 더없이 열악하죠. 20여 명의 인력으로 하나밖에 없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발이 그야말로 거대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조합원 되시고 싶은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동안 청취만 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청취자의 최소한 70% 이상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지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요, 뭐 광고 때문에 자세히 훑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에 대해서 쓴 기사였습니다. 뭐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자꾸 죽여가는 암덩어리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대박을 치니까 이렇게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썼다. 뭐 원수가 꼭 우리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해석을 했던데요. 저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다.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어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독재자 후손 아니랄까 봐서 어법마저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버지 박정희가 암살당할 때 김재규가 그랬죠. 이 버러지 같은 자들과 같이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하면서 총을 빵빵빵 쏴서 박정희를 암살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대기자가 인터넷판에서 바로 그 버러지 같은 자들을 빨리 버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버러지 같은 자들을 빨리 처단하자고 제거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자준을 애지중지한 그 대가가 뭡니까? 곽병찬 대기자의 글 읽어봅시다.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마디 했더군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1심 재판에서도 사진 등의 위조가 확인됐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난 건 지난해 8월 22일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이상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한마디 했다면 이런 해괴한 증거 조작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한 젊은이의 누명도 일찌감치 벗겨졌을 텐데 문서를 위조했다는 자가 나타나 자살 시도로 이를 고백하자 그제야 한마디를 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은 어디에 써먹는 부직갱입니까? 네, 그것도 증거 위조 논란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선거 부정에 동원됐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젊은 여성의 인권 운운하면서 피를 토하더니 삶과 꿈을 찾아서 북한 땅을 탈출한 젊은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그렇게 북한 통일대박 하면서 말입니다. 제 자랑을 할 때만 한마디 하는 게 대통령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국민의 뜻과 원망과 분노와 꿈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 모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6일 만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으면 될 일을 새정치 운운하면서 어떻게 쓰든 그 책임을 야당에 뜨는 길에 했습니다. 언제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건 새정치고 공약대로 하자는 건 헌정치였습니까? 비행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몰랐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저지르긴 했지만 당신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기 칠라만다는 그 깨알 리더십의 당신이 어떻게 무려 6개월 이상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품격과 수사기관의 신뢰가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에야 던진 한마디가 고작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는 명령조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미 거듭된 조작과 왜곡과 그리고 수사기관, 국정원의 공작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점잖을 수 있는지 그저 놀랍기만 하다라고 곽병찬 대기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장을 조용히 불러 자초지종을 따지고 지청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심 무죄 판결 이후 국정원이 한 짓을 보면 지청구는커녕 당신의 두둔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정원의 행태는 방향무도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조작도 그때부터 착수했습니다. 친정부 언론들은 종북 변호사, 종북 매체 등이 간첩을 비호한다고 길길이 날뛰고 재판부도 종북으로 몰리는 판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친정부 친박 언론들 가관이었습니다. 종북 변호사, 종북 매체, 간첩 비호. 재판부도 1심 무죄 판결했다고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 숯을 풀었던 그야말로 메카시즘 공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중국 정부에 의해서 꺾였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지난 2월 중국 정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 책임자라면 그때 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수한 문건이라고 책임을 외교부에 떠넘기랬습니다. 하지만 매끈매끈한 외교부가 그 책임 뒤집어 쓸 리가 있겠습니까? 장관이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머쓱해진 국정원은 이번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중국 쪽이 딴소리하는 것처럼 친정부 매체를 통해 설렸습니다. 말하자면은 증거는 맞는데 조작된 건 아닌데 그걸 불법적으로 입수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작이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동원해서 마치 조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 조중동 수구 언론들이 지금 와가지고 남조선 물러나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일이죠. 문서는 제대로 된 것인데 비공식 통로에서 빠져나와서 중국 정부로서는 허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 방금 제가 한 얘기죠. 예, 그랬습니다. 한 공안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중국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정원은 대놓고 증거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개리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중국 정부가 재차 위조가 확실하다고 쐐기를 받고 나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 공문서 위조 사기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당신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했었죠. 그러자 국정원은 문서를 빼돌린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쪽으로 작전을 바꿨죠. 그 와중에 이른바 국정원 정보원 김 씨의 자살 기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정원은 김 씨가 문서를 위조해 전달했기 때문에 사실로 알고 제출했을 뿐 조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혼자 간첩 조작 사건을 뒤집었어야 했으니 협력자로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만일 그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면 이 사건은 돈이궁한 정보원이 멍청한 국정원을 속여 만든 미지의 사건으로 치부돼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유서를 통해 아들에게 문서 조작 비용 1,000만 원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으로서는 발을 빼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공작은 하고 있겠죠.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으니 잘해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말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침묵하면은 야 알아서 좀 뭉개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보기관의 속성입니다. 정말 김 씨의 그 유서 대한민국 국정원의 그야말로 수치입니다. 수치. 문서 조작 비용 1,000만 원을 받아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들에게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창피함과 쪽팔림을 느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정원 월급 받는 공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거짓말과 조작과 공작을 듣고 보다 보니까 이런 인문도 생긴다고 곽병찬 기자는 지적을 합니다. 김 씨가 누군가에게서 간첩 증거 조작의 잘못을 모두 뒤집어 쓰고 사라지도록 강요받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그는 한국에 있자니 간첩 조작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형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문서를 위조했으니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으로서는
증거 조작 사건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판사판 막판에 몰린 김씨에게 무슨 짓을 못했을까요? 공상이라고요? 하지만 지난해 대선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짜깁기 유출과 문재인 후보 종북머리 공작, 선거 이후 1년 내내 계속된 대화록 짜깁기 공작 등을 경험했고 중앙정보부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온갖 조작 사건을 공작했던 곳이니 그런 의심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의심인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원의 신세를 졌다고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는 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정원에 대한 두둔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 국정원은 온갖 조작과 공작을 했고 검찰, 사법부, 외교부,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보기관의 속성은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컨트롤하고 하는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내가 하는 일을 옳다고 여기고 잘하라고 격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사법부, 외교부, 국회를 농락했던 국정원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박근혜가 아니라 남재준에 대한 박근혜의 신뢰로 읽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치에 의존했다가 창극을 당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중앙정보부장의 권력을 차지철 경호실장을 통해 통제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정동의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을 살해한 건 김재규의 중정 요원들이었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따위 버러지 같은 놈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정치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가 버러지라고 한 것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당시 차지철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유신체제를 종말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에게는 누가 버러지인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지철이건 김재규건 그런 사람을 권력기구의 책임자로 두고 무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했던 대통령 박정희 씨 그 탓입니다. 물론 그런 기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신체제가 그야말로 막장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박정희 자신의 운명을 제쳐간 건 바로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 김재규나 차지철 같은 인간들이었죠. 지난 1년 동안 국정원의 권세는 30-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도 안하무인이었고 정부기관들은 절절맸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고삐 풀린 권력기구의 등에 당신은 올라타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혹시 불행한 최고 권력자들처럼 밤마다 정보기관이 직보하는 이상한 보고서만 탐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길을 들여놓아도 맹수는 맹수인 겁니다. 제대로 목줄 채워야 합니다. 정보만으로도 최고의 권력인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합니다. 정보 쪽의 공작을 수사가 견제하고 수사의 이탈을 정보가 막도록 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를 면접하고 대통령이 여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이런 불법과 반칙에 쏟을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권력기관의 깃털을 바로잡는 일에 쏟으십시오. 라고 곽병찬 대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증거 조작과 같은 이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정권 무너집니다. 차지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하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마, 부산, 마산에 소요가 일어나면 200만 명 싹쓸이 해버리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권력기관의 장이었던 차지철이었습니다. 권력기관, 정보기관은요 아무리 귀를 들여도 맹수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곽병찬 대기자의 이 편지는 비판이 아니라 충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의부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 같아짐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소인은 같아짐을 추구하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이부동 나오죠. 현대 정치학으로 이 말을 바꾼다면 다른 의견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건 민주주의입니다. 군자는 즉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맹물에다가 맹물을 타는 이수제수 방식으로 모든 의견이 같아짐을 추구하는 것, 모든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 박근혜식의 이런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같아짐, 동의 추구는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집요한 수사방해, 복지공약의 폐기처분, 간첩 증거조작 등에서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소인의 행태를 봅니다.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어떤 비판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 맹물에다 맹물을 타는 이수제수의 집단임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물에다가 물을 탄 요리,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는 이 디스토피아의 음악을 언제까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까? 오늘 한겨레신문 철학자 이상수님의 고전중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내는 디스토피아의 음악,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편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불량 종편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퇴출돼야 합니다. 태생부터 바르지 못했던 종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종편들은 법에 따라서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들어봅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오택섭 위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 15명이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가 나흘 동안 심사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심사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다시피 종편은 3년 전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탄생한 방송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편으로 일자리가 2만여 개나 창출되고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셀레바를 쳤습니다. 그래서 의무재정성, 황금 채널, 미디어랩 적용 유예 등의 특혜를 종편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편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미미한 반면 종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피해는 갈수록 명백해졌습니다. 정권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편파보도, 종편의 보도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부정에도 불구하고 낙선했을 겁니다. 5.18 광주항쟁을 북한군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따위의 허위 왜곡방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저질방송에 이르기까지 종편은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하루빨리 재승인 시기가 되어서 불량 종편을 퇴출시켜주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여부다. 심사위원 구성이 12대 3으로 여당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심사위원장이 채널A 주주사 중 하나인 고려대 소속이어서 심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방송평가에서 종편 4사 모두에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후한 점수를 준 바 있어 재승인 시나리오가 진작에 짜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공정성을 잃고 봐주기식 심사를 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종편 재승인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 명백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약속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다시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방통위는 종편 4사, TV조선, JTBC, 채널A, 그리고 MBN, 종편 4사가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의 30%도 투자하지 않았고 재방송을 평균 50% 이상 방송했다면서
각각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종편은 이 초기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대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모든 목소리를 단 하나로 만드는 불량 종편 디스토피아의 음악, 제발 좀 안 듣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게시판에 착한 세상님이 드디어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고 참여 못해서 미안했었는데 조그마나마 마음의 빚을 벗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의 빚은 뭐 가질 필요 없지만은 조합원이 되시고 저희들에게 출전을 해주시면 좋은 언론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런 보람을 느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국민TV가 될 수 있게 힘을 보태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국민TV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 이동의 수하하하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인경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리차드 기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리차드 기어님이 드디어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좀 있으면 줄리아 로버츠님도 가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 유공님은 조합원 가입과 함께 출자금도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의 겉다르고 쏙다름, 그야말로 말을 희롱하는 낙하산 인사를 건절하겠다 하는 그 다음날 낙하산을 우르르 내려다보내는 이런 행태들,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출입 은행장 그 정도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신문사에서 사설로 수출입 은행장의 주둥아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겠습니까? 경향신문의 사설 낙하산 인사가 무슨 문제냐는 수출입 은행장 들어보시죠. 이덕훈 신임 수출입 은행장을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보온성 코드 인사 덕에 행장이 됐지만 나흘째 사무실 출근도 못하고 있다. 어제도 낙하산 행장에 반대하는 노조의 저지에 밀려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낙하산이 무슨 죄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변을 아연실색해 했다. 최근에는 친박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 명색이 국책은행장으로서 할 소린가. 속으로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하든 속으로 야 낙하산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인 겁니다. 이 정권은 결국은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면은 낙하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 그들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깥에서 뭐라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그치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이덕훈 신임 수출입 은행장의 경솔한 은행에서 그대로 입증이 된 겁니다. 이덕훈 행장은 보온성 낙하산 인사의 진행이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서강대 동문으로 일찌감치 시중금융기관장 내정설이 나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서강대 경제인맥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 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1년 만에 모피아, 즉 옛날 재무부 출신 관료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그 자리를 청와대 낙하산이 꿰찬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법 있죠.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논란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 행장의 요즘 발언은 더 가관이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 사랑을 운운해 구설수에 오르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감정을 말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청와대가 이 행장 임명 과정에 최소한의 인사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또 노조가 보훈 인사를 문제 삼자 노조의 역할은 직원 복지를 거론해야지 친박이라든지 이런 게 노조가 문제 삼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나라의 수출입 금융을 책임진 국책은행장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다. 코드 인사를 떠나서 이덕훈의 행장선임은 상식 밖입니다. 국책은행장은 응당 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정부 시키는 대로 할 뿐 정책금융기관의 독립성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격미단입니다. 그럴 바에 행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덕훈 행장에게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있을 뿐 국민들은 안정에도 없는 겁니까? 인사권자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는 무릇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은행 예산과 행정 월급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친박이라면 친박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행장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 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저 충성하면 모든 게 만사행통인 이런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조직 문화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수렁의 끝이 어딘지 두고 봅시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요즘 친박 인사들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정말 똥 싸리는 소리보다 못합니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바보퉁이 딸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이 닉네임을 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바보퉁이 딸님, 리차드 기어님, 햄모 악처님, 구갱쟁이님, 착한 세상님, 박가이버님, 김하님, 뭐 이런 영어도 많고 한데요. 저는 이 닉네임을 보면서 우리의 유머를 느낍니다. 즐겁게 삽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아야 한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마지막 칼럼은요. 한겨레신문 여성의 날, 영국 여성을 기억한다는 김희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육대 교수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여왕이 통치하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는 대영 제국의 전성기였다. 남자들이 세계로 진출하여 식민지를 개척하는 동안 영국 여성들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젊은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애와 외모 가꾸기였고 인생의 목표는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이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차를 마시며 사교 생활을 즐겼던 상류층 여성들조차 남성의 소유물 취급을 받으며 내조와 육아에만 전념해야 했다. 재능 있는 중산층 여성에게 허용된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정도였고 노동자 계급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다. 여성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던 시절의 전 세계 여성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1913년 영국 상류층이 운집한 경마장에 한 여성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트랙에 뛰어들었다가 왕의 말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참정권 운동을 벌였던 한 여성의 죽음보다는 지연된 경기 일정과 기수의 부상에만 주목하는 영국 언론과 남성들의 반응에 영국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소 여성운동에 무관심했던 평범한 여성들까지도 거리로 뛰쳐나와 투표할 권리를 외치기 시작했고 전국적인 장례식 행렬에 동참한 영국 여성들은 계급, 나이, 인종을 초월한 동지를 길렀습니다. 가정의 천사에서 거리의 투사로 진화한 영국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았고 영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터로 떠난 남성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공장과 병원에서 일손을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결과 영국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영국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딸, 내 식구만 챙기기보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거리를 점령했던 바로 1913년 여성 선배들 덕분이었습니다. 남녀의 상대적 평등 정도를 잘 보여주는 성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2013년 136개국 중 111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좋은 학벌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알파걸들이 늘어나고 한국 여성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통계 수치상 한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지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딸은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는 게 최고라는 엄마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 같다. 이 지구상의 절반은 여자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교육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풍토라면 그 절반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낭비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인 딸들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남녀 간의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성격차지수, 대한민국이 136개국 중에서 111위 최하위권이라는 사실 그냥 흘려넘길 일이 아닙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필리핀은 5위입니다. 싱가포르는 58위고요. 타이가 65위고 베트남이 73위로서 동남아 국가들의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는 21세기 한국 사회 풍경,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 백화점과 고급 음식점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쇼핑과 티타임을 여유롭게 즐기는 여성들로 가득합니다. 반면 일과 가정,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고충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입증이 되고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고단한 삶은 눈물겹습니다. 1948년 참정권을 쉽게 얻은 한국 여성들은 나의 권리, 내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무와 그리고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경마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에밀리 데이비슨, 바로 1913년 그 영국 여성입니다. 이런 에밀리 데이비슨을 비롯해서 추운 거리에 나와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뿌리며 단식과 투어까지 불사한 영국의 이름 모를 여성 참정권 운동 선배들을 기억하며 세계 여성의 나라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 겨울 한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 부정선거 외치면서 앞장서가는 여성분들 많이 있습니다. 반면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쇼핑과 티타임을 즐기는 여성들도 있는 거죠. 여성들이 각성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칼럼 소개해드렸고요.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칩니다.